원래는 이제 SCI만 하려고 했었는데요. 스코포스도 동일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저는 이제 공개된 자료 위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크게 이제 스코포스와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스코포스가 훨씬 영역이 넓죠. 왜냐하면 이제 전 분야를 다루고 있고 2만 종 정도가 스코포스가 커버를 하고 있고요. 웹 오브 사이언스는 이게 12,000종인데 이거는 그 SCI와 SCIE 두 가지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웹 오브 사이언스만 돼 있는 게 한 300종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은 이제 스코포스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스코포스에 먼저 등재를 하고 그 다음에 SCI로 가자. 이제 이렇게 흔히들 생각을 하는데 뭐 꼭 그럴 필요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SCI와 스코포스 동시에 등재를 추진하셔도 되고요. 어떤 경우는 SCI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스코포스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분야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뭐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SC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SCI가 전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SCI하고 SCI가 있는데요. 이게 12,000종 되고 SSCI라고 사회과학 분야, 그 다음에 ANHCI에서 예술 뭐 이런 쪽까지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17,000여 종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10종 정도가 지금 등재를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10종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한 7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SCI 등재 약속수가 한 40종 정도 많은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력에 비하면 아직도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보다도 뒤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학술지들이 더 많이 등재가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SCI의 그 공개된 자료를 보면요. 저희가 나눠드린 그 뭐죠? 그 안에 보면은 영문으로 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충분히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SCI를 어떻게 평가하고 설명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내용을 확실하게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조금 이제 가미해서 정리했는데 이 톰슨 로이터에서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독자에 대한 관점. 자기네 웹 오브 사이언스 DB를 보는 그 구독자, 연구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들에게 신속한 지식 습득 및 소극 정보 분석에 적합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영향력이 있는 학술지를 포괄적으로 구비하는 게 톰슨 로이터의 SCI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다 까먹었는데 생각이 너무 말씀. 이 네 가지 사항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평가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자료에 보시듯이 이미 평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가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베이직에 또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7가지 볼 수 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지 구독자, 중요성, 영향력, 포괄적. 여기에 다 이제 평가 기준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널 베이직 퍼블리싱 스탠다드는 이제 이 단기
갑자기 한국말이 안 되네요. 뭐죠? 제 시간에 이제 발간하는 거, 그 다음에 국제적인 에디토리얼 보드를 구성하고 있는지, 영어로 잘 표현되어 있는지, 피어 리뷰를 하고 있는지, 펀딩을 받는 논문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에디토리얼 컨텐츠에서는 국제적인 포괄성을 봅니다. 인터내셔널 다이버시티에서는 이게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게 국제적인 포괄성이죠. 그래서 독자를 전 세계로 넓힐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에디토리얼 컨텐츠는 자기네 SCI 웹오브 사이언스 DB에 빠진 부분을 채워주는가. 자기네가 이 부분이 취약했는데 이런 학술지가 나오면 바로 채택이 됩니다. 토지만 좋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인용이 많이 되고 있는가. 요렇게 이제 되는데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요. 이게 타임리미스 퍼블리케이션은 정시 발간이죠. 발간의 질입니다. 이게 개간인데도 불구하고 뭐 날짜를 안 지켜서 막 열흘 한 달씩 늦게 나온다 그러면 이 학술지는 이제 아직까지 좀 준비가 덜 된 학술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최근 3개호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페이퍼를 발간 안 하고 전자만 하는 경우에는 9개월 이상의 흐름을 관찰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에디토리얼 컨벤션은 이 학술지의 타이틀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학술지 타이틀과 거기에 실리는 논문들이 따로 나온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 학술지의 제목처럼 거기과 관련성이 높은 논문들이 실릴 수 있도록 학술지의 타이틀을 잘 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논문들이 제목과 초록이 대충대충 써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적확하게 표현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편집위원들이 이런 초록이나 타이틀이 잘못된 것들을 수정해 주셔야죠. 피어 리뷰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저자에 관련된 연락처 정보도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이메일, 주소, 거기까지죠. 그 다음에 영문으로 돼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참고문헌도 명확하게 그 학술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대로 정확하게 기술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투고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널 홈페이지에 오서 가이드라든지 포 오서라고 되어 있는 거기에 기술된 것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영어. 이게 이제 참 문제인데요. 톰슨 로이터는 이 영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참고문헌까지 한글로 된 논문을 참고했다 하더라도 로마니제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로마니제이션. 그러니까 한글을 영어로 이렇게 발음 나누기를 해서 표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특정 지역의 특정 학문 같은 경우는 한글 그 지역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이 되긴 하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어 리뷰를 반드시 한다는 것을 보증해 줘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펀딩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 국가의 예산을 받아서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에크놀로지먼트에 보면은 펀드를 밝히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문헌의 완전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표기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논문이 당연히 참고해야 될 걸 참고했는지 또 참고를 안 했는데 참고한 것처럼 했는지 이런 것들이 걸러지는 거죠.
그 이제 피어 리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편집위원회는 이제 이게 편집위원회가 제가 착각했는데 편집위원회가 아니고 그 내용이죠. 내용. 이 학술지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술지가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DB에 들어왔을 경우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웹 오브 사이언스 이쪽 분야가 좀 취약했었는데 괜찮은 저널이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면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래서 특정 주제 분야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존 유사 분야 학술지에서 그러니까 동일 분야의 학술지가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그 학술지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다면 또 채택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편집위원회하고 저자의 국제적인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또 3개 대륙 이상이라든지 그런 근데 그게 사실 최소 기준이에요. 3개 대륙이 됐다고 해서 만족이 아니라 3개 대륙은 최소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대륙이 해당이 되고 저자도 뭐 50개 국가 이상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인터내셔널 다이버시티를 최대한 만족시켜 줄 수 있도록 논문을 게재하고 운영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근데 물론 어떤 특정 학문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는 없죠. 고려 인사학회라든지 우리나라의 고려 인사학회가 별로 노력을 안 하는 거에 비해서 쉽게 SCI가 됐어요. 왜냐하면 레저널 폴리시라고 해가지고 특정 지역에서 만 나오는 그런 특별한 학술지 같은 경우는 임팩트 팩터나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이제 등재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안 와서 그렇지만 그분들이 꼭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열심히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제에 덕을 본 거죠. 그다음 제일 이제 관심이 있는 게 이제 사이테이션 아날리시스인데 신규 학술지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집위원과 거기 첩토나 조제호에 실린 그 저자들의 임팩트 팩터를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규 학술지 같은 경우는 아시는 대로 거기서 제공하고 있는 임팩트 팩터라는 계산식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2010년도의 임팩트 팩터는 과거 2년치에 발간된 논문 수가 등록으로 들어가고 인용된 수가 분자로 들어가서 계산이 돼서 나오는 게 임팩트 팩터죠.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서 임팩트 팩터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는 각자 이제 연구를 하시면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기 인용이 많아지면 안 돼요. 임팩트 팩터가 높지만 자기 인용이 15% 내지 20%를 넘어서면 좀 곤란하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재가 됐다 하더라도 갑자기 자기 인용이 늘어나 버리면은 외부 사이즈 DB에서 내립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등재 절차는 뭐 잘 아시겠죠? 그래서 등재 신청할 때 연속해서 3호의 학술지를 발간 즉시 발송하시고 그 이전 과오로는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원할 경우 이런 내용들을 함께 발송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매년 2,000개의 학술지가 등재 신청을 해가지고 10% 이내의 학술지가 등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200개 정도가 신규로 등재가 전 세계적으로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편으로 이렇게 이 주소로 보내라고 주소까지
친절하게 써 있고요. 전자학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이트로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 자료에 의하면 이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 사이트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면 7일 이내에 학술지 평가 상태와 함께 연락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안 해봐서 잘 그렇게 실제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기까지 이제 SCI 말씀드렸고, 이제 스코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코포스의 이제 출판사별 범위인데 엘세비어가 굉장히 많죠. 프린그룹. 이 국제 출판사를 통한 것들이 이게 많기 때문에 손쉽게 세계에 등재하기를 원하면 학술지를 이런 출판사를 통해서 발견하시는 게 가장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이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60%의 학술지들은 이런 출판사를 통하지 않고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여기를 통해야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야는 이렇고요. 이 스코포스는 이제 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단계 요건 심사와 2단계 심사로 나눠져서 이루어지고요. 1단계에서 이제 피어 리뷰, 인도네시아 주세크, 레귤라 퍼블리케이션, 참고인원, 윤리, 이것을 평가를 해서 통과를 하는 학술지만 2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단계가 이제 본격 심사인데, 2단계에서는 5가지 항목, 정책, 편집 상태, 인용도, 정시 발행, 온라인 접근성, 이렇게 5가지를 통해서 점수를 매기고요. 요거는 사실 비공식 자료인데, 우리나라의 이제 스코포스 등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그 인하대의 김용승 교수님이 과거에 발표했던 자료를 참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이 5가지 항목의 점수가 정책적인 게 35%, 콘텐츠의 내용적인 게 20%, 사이테이션, 인용도가 25%, 그 다음에 정시성이 10%, 온라인 접근성이 10%,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단계 최소 요건 심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어 리뷰를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앱스트랙트가 영어로 되어 있느냐, 본문이 꼭 영어일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정기 발행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참고문이 로마자로 되어 있는지, 여기서 이제 한글 번기도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에 대한 부분, 이걸 스코포스는 이쪽을 좀 최근에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널 홈페이지에 반드시 윤리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족이 돼야 2단계 본격 심사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단계 첫 번째 정책 35점짜리인데, 영어처럼 뭘 보냐면 단어 수, 문단 형식, 영문도 영어의 질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 문자로 써있다고 다 영어가 아닌 것처럼 그 영어도 이제 수준이 있는 영어로 써야 되겠죠. 참고문이 일관성 있게 거기서 정하고 있는 그런 타입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에임젠 스코프가 정말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명확하게 그 학술지가 지향하고 있는 것을 다른 학술지와 차별되게 표기하고 있는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피어 리뷰, 이거는 이제 투고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고 시스템에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다음에 논문 심사 기준이 이제 홈페이지에 있어야죠.
이런 것들을 이제 구비하는 것이고, 편집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편집위원의 명성을 보죠. 지역적인 대표성. 그래서 기여도와 영향력이 높은 순으로 3명까지 신청할 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위원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사람 순으로 3명을 적어서 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자가 3대륙 이상일 때 유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의 투고를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편집 쪽에서는 한문의 기여도, 그다음에 초록의 상태, 학술지가 목적한 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제목하고 이제 에임즈 스코프하고 따로따로 있는지 이런 것도 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영어적인 거죠. 그다음에 편집의 질, 그러니까 그림을 표기했을 때 그 줄을 정확하게 단다든지, 그림의 제목이 정확하다든지, 그 다음에 그림의 어떤 해상도가 좋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용은 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스코포스의 인용은 임팩트 팩터라고 하지 않고 SJR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거의 같은 개념이지만 계산식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스코포스 저널 간의 인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연구재단이 재작년부터 이 스코포스 심사를 일차적인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KCI 내에서 인용도 상당히 반영되는 걸로. 그런가요? 저희는 KCI에서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네. 일단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집위원장의 이력,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시 발행을 굉장히 중요시 하더라고요. 이게 큰 항목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만 해도 10점을 따고 먹는 거니까 열심히 정확하게 자기가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스코포스의 중요시 여기는 또 온라인 접근성이에요. 그래서 학술지 저널을 잘 만들어놔야 됩니다. 학술지 저널, 전자저널. 거기에 모든 정보를 잘 정리해 놓으시고, 연구원 홈페이지를, 학회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학회 홈페이지하고 다르고 학술지 홈페이지.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충분하게 기재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등재 정차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 사이트에 가셔서 언제든지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스코포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500종 정도가 등재 신청을 하고 45% 정도가 2009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수가 등재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는 이제 CSAB라고 한 20여 명이 되는 각 분야별 저명 학자와 정보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고요. 스텝이라는 평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등재가 되는 거고요. 60점에서 79점 받으면 재검토하고 59점 이하는 탈락. 이렇게 그래서 한번 탈락하면 2년 후에 다시 신청하시죠. 연구재단이 이것을 하면서 듣기로는 1년, 우리나라 사람 학술지 1년 후에 다시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1일차는 KCI에서 하고요. 3차는 스코포스 거기서 온라인 하는데 1일차에서 한국에서는 2차에서 떨어지면 2년 안에 3차가 떨어지면 2년 안에. 그렇게. 지금 우리 한국정보통신학회가 최근에 지금 굉장히 진행을 하고 있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 연구자에서 운영하는 그 엑삭이라고 하는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 2차 심사를 수행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스코포스에서
평가하는 이제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일목요연하게 한번 하나의 그림으로 모아봤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편집 수준이 좋아야 되고요. 질적인 논문의 질이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정시발간해야 되고 접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5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3가지입니다. 편집 수준, 영향력, 접근성. 이 질적 수준은 학회에서 하셔야 됩니다. 좋은 논문을 선정하셔가지고 정시에 발간 하시는 거는 이제 학회에서 하셔야 되고, 이 편집 부분은 저희가 이제 투고 심사 시스템을 제공한다든지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고요. 영향력은 저희가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인용을 증대시킨다기보다는 이용을 증대시키는 걸 도와드리는 거죠. 그리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접근성은 이제 온라인 사이트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많은 유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죠. 제가 인터넷을 서핑해 보니까 어떤 분이 발표한 자료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How can I improve my journal? 그래서 6가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관점인 것 같은데요. 2가지는 이제 에디터들이 열심히 하셔야 될 부분이고, 이 2가지는 이제 저자를 잘 선발하고 해야 될 부분이고, 이 2가지는 이제 프로모션과 정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하나하나 보면 임팩트 영향력이 높은 학자들을 에디터럴 보드로 선발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단순히 여러 해외 다양한 나라 사람 하는 거 외에 이 사람이 그 학문 영역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장 저변한 학자를 대수님대로 EIC로 모셔야 되고, 또 에디터도 인용이 많거나 대륙별로 분포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좋은 논문, 그죠? 세부적으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 리뷰 기사를 유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용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저명한 학자의 리뷰 논문을 주기적으로 실어주면 그 논문들이 이제 논문 인용을 유발을 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편집위원님들이 열심히 유치를 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사 결과로 이제 최종 저널로 퍼블리시 할 때도 이 영향력이 높은 저자 순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최신 연구 동향에 맞는 거 위주로 한다든지, 이런 대립별 국가별 분포, 그 다음에 이제 펀딩 기관에서 지원받은 논문,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키스트에서 해드리는 건데, 투고 심사 시스템이 편리해야 되겠죠, 저자가. 그 다음에 빨리 심사하고 빨리 게재가 결정되면 좋겠고, 친절하고 명확한 거절을 하더라도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다음에 또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액세스를 추진하는 거, 국제적인 검색 엔진을 노출시키고, 또 SNS 서비스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해서 홍보하시고, 컨퍼런스 등등의 홍보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니치 마켓을 발견해라. 그래서 새로 창간하는 학술지라면 기존에 나와 있는 그 SCI 등재된 논문들이 다루지 못하는 분야를 잘 찾아가지고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좋겠고, 특집 기사를 게재한다든지, 특히 에디토리얼 그 논문 외에 편집위원장이 그 호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를 하는 그 에디토리얼 같은 것들을 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XML 서비스도 하나의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용 중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 서치 엔진, 참고문헌 링킹, 인덱싱, 등재, 오픈 액세스, 그다음에 DB 서비스 이런 것들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걸 다 이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그 SCI 스포츠 외에도 각 분야에 해당되는 아까 그 PFC 등재 약침하게 되셨다는데 이런 분야별 또 책임도 있으니까 그런 데는 좀 SCI보다 쉬우니까 그런 데 먼저 기도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액세스를 하게 되면 이제 쉘파 로메오와 DOAG라는 사이트에 이제 등재를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데 가셔서 등재를 하시면 우리나라에 쉘파 로메오에 등록한 학회는 6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이제 이 학술지 이용 조건 같은 것들이 뜨게 되고요. DOAJ에 이제 등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거기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각 대학 도서관에 들어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검색을 하지만 이제 도서관 같은 데서 서비스라는 DB에 들어가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사이트 라이크라든지 맨델레이라든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그 참고문헌 서비스라든지 이런 그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저자들이 자기 논문들을 거기에 등록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블로그, 링크드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활동을 하시면 좋고요. 또 돈이 있으시다면 이런 인젠타 코넥트라든지 쿠도스라든 그런 또 비지빌리티를 높여주는 서비스들이 또 있더라고요. 외국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지스텝이라는 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님이 계명대학교에 계신데 이분이 아주 소셜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에 항상 그 기사가 올라오면 계속 그 쏴주시고 있고요. 링크드인도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일링 리스트라든지 홍보 자료, 컨퍼런스에 가서 이렇게 홍보하는 거, 필요하다면 선물도 나눠주시고, 또 신문 기사도 활용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전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전화. 그래서 이제 그 전화로 여러 가지 그 친분을 또 표시하고, 또 페이스 투 페이스, 컨퍼런스 같은 데 가서 그 캔디데이트 오소들을 많이 발굴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드립니다.